자, 저는 IT 블로그인데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영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바로 영화 한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순신 얘기를 하자면 이순신은 16세기의 무관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순신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이순신인데, 자, 그냥 보기에는 그냥 동네에 굉장히 좋은 분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또 진중할 때는 한없이 진중하고, 그리고 또 하나하나 챙길 때는 또 굉장히 디테일이 많았던 이런 분이 아마 내 위에 윗사람이었으면 좀 많이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하지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나라를 위한 마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병법에 능하고라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게 조선시대 때 기록인데요. 우수영 전진도첩이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이 기록에 보면은 수군들이 사용하는 여러 가지 병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 중에서 맨 좌측에 나와 있는 게 바로 하깃진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보면 이순신이 나오는 장면에 오른쪽에 이게 벽에 걸려 있어요. 마치 빨래 널어 놓듯이 이렇게 걸어 놓은 장면이 있는데, 나름 신경 써서 이런 걸 아마 프린트를 해서 걸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함 하나하나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지난 명랑에서도 그렇고 이번 편에서도 그렇고 약간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이순신이 난중일기라는 저서를 남겼죠. 어떻게 보면 일기이기도 하지만 역사적인 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누가 몇 명이 죽었고 몇 명이 다쳤고 누가 뭘 도망치다가 혹은 훔치다가 걸려서 목을 베었다, 이런 기록들이 다 남아 있어요. 근데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는 이 귀중한 난중일기가 있는데, 이순신이 이렇게 난중일기를 쓰면서 고뇌하는 장면, 하늘을 보면서 한숨을 쉬는, 아니면 한산도 달 밝은 밤에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은 좀 더 진중하고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난 명랑에 이어서 이번에도 조금 그런 부분들은 아쉬운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자, 요거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찾은 영상인데요. 불멸의 이순신 같은 경우도 이렇게 뭔가 난중일기나 병법서를 보면서 고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이 부분에 보면 뒤에 리조트가 같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조선시대 때 수군 막사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냥 오게티는 웬만하면 좀 봐주고 넘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통 이런 역사 드라마를 보다 보면 진실 또는 허구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거북선을 만든 사람은 조선의 무신인 나대용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불멸의 이순신에서는 이분이 나대용 역할을 맡았어요. 이분 하면 그렇죠. 굉장히 그 몸놀림이 빠른 그런 탤런트였죠. 그래서 이분이 나대용 역할을 맡아서 이제 이순신을 만듭니다. 실제로 이 나대용이라는 사람은 무신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귀선이라고 하는 거북선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장 역할을 맡아서 성공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었죠. 이번 영화에서도 이분이 나대용 역할을 맡아서 거북선을 하나하나 만들고 이거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막 이렇게 쫓아다니고 이런 역할들을 맡았는데요. 실제로 이 나대용의 역할이 굉장히 컸고 또 충성도도 굉장히 높았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 나대용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잠수함에도 나대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배가 있어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이 배가 나대용함이라고 하는 잠수함인데요. 림팩 2002년에 참가했어요. 이 나대용함에서는 또 함대함 미사일을 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함대함 미사일인 하푼이라는 미사일을 쐈는데, 그걸 이용해서 60km 떨어져 있는 곳에 목표물을 명중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통 지금 이제 이 한산이라고 하는 이 한산 해전이 벌어진 데가 어디냐면, 지금 거제도 아시죠? 거제 대교 있는 그 아래쪽에 일본 적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영화에서는 이제 다른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알려줬다라고 하는데요. 실제 기록에 따르면 미륵산에 있는 목자 김천손이라는 사람이 알려줬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또 하나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그 영화 속에서는 또 기의한 일본 사람이 나와요. 일본 장수인 것 같아요. 이 복장을 보면 일반 외병은 아닌 것 같고, 일본 장수 중에 한 명이 이순신을 보고 그래, 이건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어려운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순신에게 반해서 이렇게 기의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도 우리나라에 기의를 한 일본 장수가 있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이 이제 김충선이라고 이름을 하사받았고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외나라에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게 굉장히 야만적이다. 나는 문명의 나라, 문화의 나라에서 태어나지 못한 게 굉장히 죄송스럽다. 그래서 자기 병사 500명을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 투항을 했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여서 장수로 기용해서 써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일본 사람이기도 했는데요. 나라에 충성을 다해라 라고 해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하사받기도 했고요. 성이 김가잖아요. 그래서 어디 김가로 할까라고 해서 김의 김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의 김씨 김충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 진짜 원래 있던 김의 김씨하고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성이라고 해서 하사받은 김의 김씨 이렇게 따로 구별해서 표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만 보면 우리나라가 잘 싸울 수 있었던 게 우리나라 배가 너무 좋았지 않았냐, 거북선이 역시 짱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자, 템빨과 거북선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이 거북선 이전에 판옥선이라고 하는 이 배 자체가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고, 그리고 또 배 자체의 높이도 높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무조건 갈고리 걸고 우리나라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일본의 대표적인 안택선이라고 하는 이 배는 노를 젓는 녹군이라고 여기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를 젓는 사람을 격군이라고 불렀고요. 격군의 90명에 전투원이 2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격군 110명에 전투원이 5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배 자체의 견고함이 더 중요했고요. 일본은 뛰어들어서 일단은 싸우는 게 더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철학들이 나중에 보면은 세계 2차 대전 때 항공모함에서도 그런 것들이 약간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목재가 그렇게 좋은 목재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소나무를 켜서 판잔을 만들었는데, 소나무가 이렇게 예쁘게 곱게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자를 만들 때 어쩔 수 없이 두껍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덕분에 배가 더 튼튼해졌다라는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자라고 곱게 자라는 삼나무를 이용해서 가공이 용이했기 때문에 오히려 얇고, 그리고 또 충격에 약했다. 그래서 우리나라 거북선 보면 거북선의 아래쪽에 이렇게 충각이라고 부르죠. 들이받으면은 상대방 배에 구멍을 뚫는 충각을 설치한 목적 중에 하나가 약한 삼나무로 되어 있는 일본 외선들을 아래쪽에서 공격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이 아래쪽에 보면 이 도깨비 모양의 충각을 달았는데, 이 아래쪽에는 이 도깨비 모양이 평상시에는 물살을 가를 때도 도움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판옥선과 거북선은 그 시발점은 같은 설계도였다고 해요. 그 위에 뚜껑을 덮으면 거북선, 그리고 집을 올리면 판옥선 이렇게 불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게 판옥선 전시되어 있는 통영 바닷가에 가면 판옥선에 이렇게 타볼 수도 있고 옷도 입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점프샷도 찍어볼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대포들을 줄줄이 이렇게 달아놓고 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 배들 같은 경우에는 약하기 때문에 대포들을 많이 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대포를 천장에 매달아 놓고 쏘는데요. 배들이 약하기 때문에 이걸 바닥에 내려놓고 쐈을 때 그 충격을 제대로 소화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장에 궁여지책으로 매달아 놓고 줄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쏘는 거는 정말 궁여지책으로 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화포수도 충분히 달 수도 없었고요. 달려있는 화포라고 해도 그렇게 마음껏 운영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북선을 위에서 보면 이렇게 평평한데요. 실제로 이 배들의 사이즈는 작지 않은 사이즈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통영에 가면 한산대첩, 한산도 해전이 있었던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통영에 가면 미륵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한 500m 정도 되는 아주 나지막한 산인데, 거기에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 바로 이런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풍경에 보이는 여기가 바로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곳이고요. 저는 여기 올라가자마자 뻥 튀어 있는 그 풍경도 되게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약 한 500년 전 조선시대 때 여기서 한산도 대첩이 일어났을 때 빵빵빵빵 하면서 싸울 때 일본 배들이 깨져 나가는 모습들을 보고 여기에서 환호했을 그때의 민초들의 함성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 영화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사람이죠. 바로 원균입니다. 원균.
정말 천하의 밉상으로 그려지는데요. 이 난중일기에도 보면 난중일기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뭐 전투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병창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또 누구를 벌하고 누가 죽었고 이런 기록들도 있지만 또 많은 부분이 네, 바로 이 원균을 욕하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둔하고 뭐 멍청하고 네, 천하의 이순신이라도 정말 싫었나 봐요. 그래서 이순신은 이 원균이라는 사람하고 충돌이 많았고 또 뭐 그 덕분에 이제 또 백의종군까지도 가게 되었던 그런 하나의 또 요인이 되기도 했죠. 자, 어쨌든 이 원균이라는 사람이 이번에도 네, 또 다른 분으로 나오니까 여화를 보시면은 네, 또 이번에 원균이 누가 어떤 밉상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영화에서 보면 여러분들도 그냥 하깃진이 뭔가 필살기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보통 이 하깃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보통 이런 전투를 할 때 이런 일자진이라고 부릅니다. 일렬로 섰다가 후퇴하다가 약간 꺾이면서 이렇게 감싸면서 네, 포각을 만들어서 바로 쏘는 이게 이제 일자진입니다. 예, 러시아 군대가 일본한테 완전히 네, 격퇴당할 때 네, 세계 2차 대전 직전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 때 네, 러시아 함대가 완전히 일본 함대에게 격침당할 때도 이 일자진에 의해서 망가졌다고 합니다. 이 일자진이 살짝 변형된 형태가 바로 네, 이 하깃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깃진, 일자진 이런 얘기들을 할 때 왜 박희 작가는 분명히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돌격을 시도했을까? 이 일반적인 일자진이나 하깃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서면 가운데가 약하겠죠. 그래서 가운데를 이렇게 돌파해 버리면 하깃진이나 일자진은 그쪽 부대가 양쪽으로 쪼개지는 그런 형태가 돼요. 쪼개지게 되면 한쪽을 감싸서 먼저 포위 섬멸하고 나머지 한쪽을 따로따로 각계격파 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진이나 하깃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가 돌파당하면 반대로 역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리스크도 함께 안고 있는 그런 진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영화에서 보면 테스트할 때 보면 가운데가 이렇게 돌파당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할 때는 네, 정 가운데 대장성과 그리고 다른 여분의 배들을 배치해서 가운데를 보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개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한산. 네, 가까운 극장을 찾아서 보시고 또 나름 재미도 있습니다. 그 배우들의 대립관계 그리고 또 배우들의 원숭미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대놓고 국뽕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약간 어려운 시기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 보고 같이 힘내서 살고 그리고 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한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산 재밌게 보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네,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제 다음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